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유시민 대표님 호주 초청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을 맡은 저는 호주 주관단체 호주 한인포럼의 정진욱이라고 합니다. 어제 시드니 강연에서는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라는 주제로 강연을 주관님을 하셨고요. 오늘은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강연에 못 오신 분들, 또는 오늘 강연을 다시 들으신 분들은 저희 호주 한인포럼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사진이나 각종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꼭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카페에 오셔서 호주 한인포럼을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제가 어떤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유시민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너무 열렬히 반겨주시니까 좀 민망하네요. 근데 제가 강연하기 시작하기 전에 원래 약간 짧은 인사말 순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호주 한인 포럼 초대로 이렇게 시드니에 오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인 포럼 대표님 잠깐 나오셔서 연언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잠깐 인사만 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호주 한인 포럼의 유승도입니다. 시드니 처음 이 행사를 시작할 때 그때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행사를 치러낼 역량이 있을까? 그리고 한인사의 반응은 어떨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여러 개인들이 금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같이 만들어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지들이 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후원과 지지를 많이 유시민 대표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희망과 또 힘을 내가지고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부족하고 모자란 거 있더라도 유시민 대표님의 강의 내용으로 모든 것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강단이 높아서 가려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거 빼서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그죠? 내려갈까요? 내려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앉아 계시고 제가 서 있어서 다 보이실 텐데. 예? 제가 한번 내려가 볼까요? 어떤가?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기 제 강연 원고 좀 주세요. 이게 좋죠? 네. 안 보여요? 예. 조금 높으면 좋은데 이게 너무 높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높은 데 서 있어가지고. 예, 하여튼 여기 앉아서 할까요? 괜찮죠? 예. 우선 아까 유순도 대표님이 인사하셨는데 호주 한인 포럼에서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여러 단체에서 힘 보태 주셔서 제가 이 호주 교민 여러분들도 만나 뵙게 되고 또 유명한 시드니 항해 오페라 하우스도 구경하는 영광을 누리고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티홀에서 강연하게 된 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당국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시드니 대학에서 교민 여러분들도 좀 오시고 주로 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강연을 하나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강연하게 될 내용에 관한 질문들이 어제 또 나와서 잠깐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를 여기 모이게 한 이제 동기가 뭘까 이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묶어서 보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호주에 오셔서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일시 체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직 얼마 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객지에 나가서 보면 고향 땅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 그런 말이 옛날에 있죠. 그래서 떠나왔긴 하지만 그래도 고국이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렇게 될수록 밖에 나와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좋죠. 그래서 아무리 이 고국을 떠나왔다 하더라도 떠나온 조국이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또 그런 뉴스를 들을 때 굉장히 기쁘고 이럴 때 남들한테도 야, 내 조국이 저렇게 좋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자신도 좀 더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국의 가족들, 친지들 다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여기 모신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소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에 앉으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에다가 또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오늘 행사 겸해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 3주기 추모 행사를 또 간단하게 같이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뜻을 얹어서 함께 왔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대통령을 추모하는 마음도 무슨 가슴 속에 원한을 새기거나 이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혹시 쌓인 것이 있으면 녹여나가고 그리고 또 분한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또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끌어나가기 위해서 추모제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모제 행사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은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회고 이런 것도 조금 섞어서 오늘 주제를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네. 그러면 의자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복지국가다. 그런 이제 주제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출판사에서 저보고 노무현 후보 책을 낸다고 인터뷰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인터뷰어로 선거 캠프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가 지금도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이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데요. 제가 그때 노 대통령한테 이렇게 여쭤봤죠. 노무현 후보한테.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고 또 일이 쉽지도 않고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떤 자연인으로서 누리는 행복, 평범한 일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전부 없어질 텐데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냥 운명인 것 같아요. 운명인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같이 웃고 말았는데 이 대통령님 이제 돌아가신 뒤에 나온 제가 정리한 자서전 제목이 그래서 운명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마지막 남기신 글에도 운명이다라는 게 나오죠. 그 표현이. 예, 그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했을까? 비록 만들지는 못했지만 많은 것을 바꿔놓기는 했지만 그분이 실제로 꿈을 꾸었던 것들을 제대로 이루지는 못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경선을 해서 후보가 되시고 나서 저는 이제 집에 갔죠.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민주당 후보가 되셨으니 민주당에서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출판 기획자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사무실을 얻고 출판 기획을 했습니다. 한 100권짜리를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7월 달에 이제 노무현 후보께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여기서 어딨냐고. 그래서 마포 쪽에 있다고 그랬더니 지금 간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오시지 말라고 제가 계신 곳으로 찾아뵙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벌써 출발했다. 다리 건너고 있다. 마포대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사무실이 6층짜리 건물에 6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더운 7월 달에 밑에 내려가서 모시고 올라오는데 저는 반바지 차림에 티셔츠만 입고 있고. 6층까지 걸어 올라오셔서 이제 그 더운 날 제가 커피 한 잔을 냉커피를 타드리고 왜 오셨냐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유시민 씨,
노무현 시대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가만히 있다가 안 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후보가 당시에 그때가 막 후단협 만들어지고 막 후보 바꾸자 그러고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탈당하고 막 이럴 때. 제가 안 오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좀 안 와도 뭐 괜찮지요. 그러시더라고요. 둘이 앉아가지고 선문답하듯이. 그래서 제가 후보님 노무현 시대는 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냐 하면 지금 후보님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이거 됩니다. 반드시 노무현 시대는 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왔을 때 후보님은 거기 안 계실 수도 있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새로운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첫 번째 물결을 타고 후보님이 지금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신 겁니다. 일이 뭐 잘못되어서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대는 반드시 올 겁니다. 근데 물론 그때 잘못되면 후보님이나 저나 거기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매우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는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게 매우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복지국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는 의제로 이게 잘 제기가 되질 않았어요. 2002년도에는. 그때 후보가 되시던 마지막 경선이 서울이었는데 확정되기 전에 경기도 경선을 하셨을 때 경기도에 뭐 어디 체육관에서 연설을 하시는데 그때 연설 내용 중에 시장은 수단이고 복지는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 때문에 또 보수 언론한테 좌파 사회주의 이런 비난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장은 수단이고 복지가 목표다. 그때 이제 그 문장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었는데 그 만든 사람은 이제 청와대 비서관 하다가 나가서 FTA 때문에 노 대통령을 많이 비판했던 정태인 씨하고 제가 경선 후보 시절에 정책 분야에 쭉 이제 뒷받침을 해드리고 TV 토론 준비를 하실 때 저희가 1분 답변, 1분 30초 답변 이런 것들을 각 정책 주제별로 저희가 만들어 드리면 이제 그 당시 후보님이 그걸 숙지하시고 나서 당신의 언어로 바꿔서 이렇게 하시곤 했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썼던 카피가 목표는 복지고 시장은 수단이다. 이 IMF 이후에 워낙 시장주의, 모든 일을 시장에 맡겨라 이런 주장들이 난무했고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원치 않으셨지만 민영화, 뭐 또 구조조정 도입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IMF에서 그거 안 하면 부도난 국가에 대해서 지원 안 해주겠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기업도 외국에다 팔고 금융기관도 팔고 민영화도 하고 이렇게 막 했었습니다. 그 국가가 돈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민자유치 사업도 많이 했고요. 그 당시 상황은 마치 국가가 뭘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뭐든지 시장에 맡기면 잘 되고 국가는 되도록 손 떼라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일 때 그때 이제 시장은 수단이고 목표는 복지다 이렇게 연설을 하셨을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 마음속에 있던 내용들이 오늘의 복지국가론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강연 내용은 대개 한 4토막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개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2001년보다 훨씬 이전에 제가 독일 유학 시절에 방학 때 잠깐씩 귀국하면 이제 연락이 와서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경제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랬을 때부터 쭉 고민했던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는 왜 도대체 지금 시점에서 한국에서 복지국가로 가자 말자 이런 논쟁이 왜 지금 벌어지는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주제고요. 두 번째는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주장은 소위 진보 정치 세력만이 하는 주장이냐? 그렇지 않으면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주장이냐?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저희 진보정당 쪽에서 보통 보편적 복지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선별적 복지는 나쁘고 예컨대 가난한 아이들만 밥값을 내주는 것은 나쁜 것이고 모든 아이들을 무상급식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류의 주장을 진보당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럼 과연 복지제도 중에 선별적 복지라는 것은 나쁜 것이고 보편적 복지는 좋은 것이냐? 이게 맞냐? 만일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상이한 복지 정책을 어떻게 조합해야 될 것인가? 그런 주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제 자신의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담아서 이제 복지국가를 오늘날 21세기에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어 나간다고 할 때 그 이념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런 좀 저희 다분히 주관적인 그런 생각들을 좀 담았습니다. 우선요, 왜 대한민국에서 지금 복지국가론이 나오느냐? 이제 새누리당 지금 사실상 당대표죠.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작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그 추도식인가에서 뭐 동상 제막식인가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꿈은 민주복지국가였다. 못다 이룬 아버지의 꿈을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칭찬할 만한 발언이라고 봐요. 실제 박정희 대통령의 목표가 민주복지국가였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논란의 여지가 많죠. 박근혜 씨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일을 했던 분이지만 나는 민주복지국가의 구현을 목표로 삼아 일하겠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누구도 그 말에 이의를 달거나 비판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치는 제사가 아니거든요. 정치는 제사를 지내는 행위가 아니고 정치는 국민을 섬기고 받드는 행위인데 아버지 제사 지내는 식으로 정치를 하면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대통령님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정치를 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그 꿈이 어떻게 먼저 정치를 하시다가 떠나신 분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정도 이야기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론이 나오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게 그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명국가는 일정한 발전 수준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복지국가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인류의 역사가 되게 아주 길게 잡는 유전학자들은 400만 년을 잡죠. 현생 인류의 진화의 시간을 약 400만 년 정도로 길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한 4, 50만 년 정도 짧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상에 이 인류라는 현생 인류라는 호모사피엔스로 불리우는 이 종의 생활 양식에서 국가라는 것이 출현한 것은 대개 한 10,000년 전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러 가지 기록을 볼 때. 한 1만 년 전 또는 5,000년 정도 전에 이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한반도에 틀을 잡으신 게 5,000년 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되게 들었습니다. 그럼 맞겠죠, 되게. 한 5,000년 전에 한반도 위에도 국가라는 것이 생겨났다. 국가가 처음 생겨나서 생물이 처음에 아주 하나의 세포, 분자가 만들어져서 이 인간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지성을 가진 복잡한 존재로 발전한 것처럼 국가도 처음에 아주 단순한 형태로 출발했지만 이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문명의 발전 속에서 국가 그 자체도 계속 변화합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똑같이 국가라고 말을 하지만 기능이 전혀 다른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 유럽이나 호주도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국가죠. 여기 한 200년 되나요? 국가가 원래 없었는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저거 마음대로 국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원래 살던 사람들을 다 해코지해서 죽이고 이렇게 쫓아내고 이렇게 하고 땅 빼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발견했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요. 여하튼 인류 문명사에서 국가의 탄생을 되게 10,000년 내지 5,000년 전으로 봅니다. 처음의 국가는 아주 단순했죠. 사람들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능력이 서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면 서로 맨날 싸우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능력이 비슷하고 비슷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면 사람들 사이에 무제한적인 경쟁은 필연적입니다. 어떤 법, 제도 이런 것이 없다면 만인이 만인이라 해서 늑대와 같이 투쟁하는 상태, 국가 탄생 이전의 상태는 되게 그런 상태였다고 볼 수 있겠죠. 국가가 탄생함으로써 질서라는 것이 생겨나고 사람들 모두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힘을 가진 권력이 탄생함으로써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생기고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이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국가가 처음에 한 일은 아주 단순하게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바깥에서 누군가가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공격해 올 때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이 국가의 제일 중요한 임무였고요. 또한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내부에서 어떤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것. 이게 소위 말하는 국가안보 그리고 치안. 이 두 가지 기능이 국가의 거의 전적인 기능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단순한 국가였죠. 누가 이 국가 권력을 잡았느냐? 그건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요. 누군가가 타인을 복종하지 않으면 말살당하겠다는 위협을 느낄 정도의 압도적 폭력을 누군가가 구축하고 손에 넣은 순간 국가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초한지 이런 거 보면 항고조 유방이 항우를 무찌르고 황제에 등극하는 과정이 나오죠. 원래 합법적 권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압도적 폭력을 구축하고 나면 복종할 때 보상해주고 대들 때 잔인하게 보복할 수 있는 힘, 이것을 획득함으로써 만인의 복종을 끌어낼 때 그가 국가 권력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럼 네가 뭔데 왕이야? 이렇게 물으면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왕으로 지정했어. 하늘의 뜻이야. 이게 왕권 신수설입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면 그러면 하느님은 누구를 지명할 건데 답이 없으니까 아들한테 상속해. 이렇게 해서 장자 상속제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최초의 국가, 단순하고 원시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보국가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해서 인간이 수천 년을 이런 국가 밑에서 삽니다. 이 단계에는 권력 가진 자에게 맞서거나 대들거나 이렇게 하면 죽임을 당하고 삼족을 멸하고 심지어 구족을 멸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귀양 보내고 목 자르고 이런 일을 하는 국가가 수천 년간 존재해 오다가 근한 300여 년 전부터 그와는 다른 국가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면 누군가가 나를 죽일지도 몰라, 해칠지도 몰라, 나의 재산을 빼앗아갈지도 몰라, 훔쳐갈지도 몰라, 이런 원초적 불안감에서 해방되고 나면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이 잘 살았으면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자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싶은 욕망이 그 다음입니다. 이 인간의 욕망의 순서를 따라서 국가가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발전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유럽에서는 대개 산업혁명 이후부터 약 300년간 이 발전국가의 단계가 지속됩니다. 미친 듯이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죠. 사람들의 삶은 물질적으로 개선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지고 이렇게 돈 버는 부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권력이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돈의 힘을 따라가는 이 자본주의 발전국가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유럽의 경우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18세기 말까지 약 300년간 계속되죠. 사람들이 이제 안전해지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돈을 좀 벌어서 이제 굶어 죽지 않게 됐다 라고 느낄 때 그 다음의 욕망은 뭘까요? 그 다음 욕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자유입니다. 자유. 안전, 빵, 그 다음 순서가 자유로 갑니다. 자유롭고자 하는 거죠. 부당한 권위 아래 복종하기 싫은 겁니다.
이때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국가 권력자를 시민들이 선출하는 제도가 최초로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민주국가의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먹고 살만해졌고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인생이 마냥 행복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위험이 우리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근데 이 위험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시민들이 똑같이 직면해 있는 위험, 나 혼자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위험,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만 극복할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 복지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제 안보국가에서 발전국가, 민주국가를 거쳐서 복지국가의 단계로 발전하게 되고, 이 복지국가로 단계로 전환이 일어난 것이 대개 지난 세기 중반기 2차 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문명사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1만 년에 걸친 국가의 진화의 역사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도에 생겼으니까 아직 65년밖에 안 됐죠. 근데 65년 동안 이 모든 단계를 다 거쳤습니다. 우리는 유럽이 300년에 걸쳐서 이룬 경제적 발전을 30년 동안에 했던 민족이거든요. 정치적인 어떤 국가의 진화 역시도 약 한 400~50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것을 약 60년에 걸쳐서 거의 다 이뤘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북한은 논외로 하고요. 이승만 정권을 보면 처음에 압도적 폭력을 구축한 것은 미군정이었죠. 그냥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미군정에 대드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거기 협조하는 자는 권력을 얻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정과 협조해서 권력자가 되었고 최초의 권력을 수립했습니다. 그때는 멸공통일, 북진통일 이런 것이 국가 목표였고, 그리고 뭐 반공 이런 것이고 국민들의 기본권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요. 오로지 38선 이북의 북한 괴뢰 집단과 투쟁해서 이기는 것만이 국가 목표이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와서 60년대 중반부터 발전국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18년 동안을 박정희 씨가 하고 전두환 씨가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면서 경제적 발전만을 도모하는 자본주의 발전국가의 길을 걷습니다. 약 25년간 발전국가 단계가 지속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유럽의 한 10분의 1 정도의 기간입니다. 좀 살만해졌죠. 70년대 중반 후반이 되니까 좀 살만해지니까 이제 자유가 그리워졌습니다. 그전에는 참고 견뎠는데 버리고개 면해주고 한다고 이제는 용납 못하겠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자기가 해먹을 수 있게 하는 헌법이 어딨냐. 이렇게 해서 부마 항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11.6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민주화가 되나 했는데 전두환 씨가 들어와서 다시 쿠데타를 하고 이렇게 해서 7년 연장이 되고 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의 단계로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25년이 지났죠. 민주주의 해봤는데 사는 게 개선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농민들, 영세 상인들, 아주 영세 기업들, 소기업들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때는 민주주의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러니까 다시 발전국가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어요. 우리는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발전국가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경제를 살려준다니까 하여튼 그것만 믿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는데 경제를 못 살렸죠. 아, 이런 방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나 보다 라는 인식이 퍼질 무렵 본격적으로 복지국가론이 대두합니다. 이게 이제 1960년대 70년대 유럽 상황과 비슷하죠. 그래서 필연적이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뭐 토목 건설을 위주로 한 자본주의 성장 발전국가로 돌아가려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드디어 박근혜 씨조차도 민주복지국가가 우리 아버지의 꿈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민심의 흐름이 생겼다. 이것이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이고요. 이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좌익 빨갱이들이 하는 주장이 아니고요. 예. 근데 복지국가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 시민들 개개인을 있는 힘을 다해서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가. 그게 복지국가입니다. 어떤 위험이냐? 아주 단순해요. 내가 세상에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렇죠? 부모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요. 국적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눈 떠보니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엄청 가난해요. 돈을 못 벌어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엄마는 경제 능력이 없어요. 이런데 나는 무슨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그 재능을 발견하거나 꽃피우지 못할 위험. 이것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위협하는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 나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찾고 그 재능을 발전시킬 기회를 주자. 제도적으로 해결해야죠. 그래서 이것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 이런 주장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 당하는 위험이에요. 두 번째는 살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어요. 콜레라, 옛날에는 패스트 이런 거요. 이거 막아주려고 예방접종을 국가가 다 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위생을 청결히 해도 내 친구가 위생을 불량하게 해서 전염병을 옮겨오면 나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위험도 보건상의 위험도 국가가 함께 대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직장을 못 잡을 위험, 실업자가 될 위험만큼 큰 게 없죠. 고용보험으로 해결하고요. 내가 장애를 입게 되면 그러면 경쟁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장애인이 될지 모르니까 장애인들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것. 그게 이 장애의 위험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이고. 나는 재능이 있는데 발견했는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1,000만 원.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으면 빚을 내야 돼요. 그러면 대학 졸업을 하기도 전에 벌써 신용불량자가 되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과 아이들을 우리 청년들의 주거 문제나 이런 데에서도 함께 해결하자. 이 재능은 있으나 재정적으로 가난해서 고등교육을 못 받을 위험, 여기에서 시민들을 보호하자 그런 거죠. 실업자가 되면 영구히 가난으로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업자가 된 사람은 일자리를 주선해주고 직업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게 전부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심지어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될 때 예로부터 장수는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무 장수나 다 축복인 건 아니죠. 잘못하면 장수는 재앙이 됩니다.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의지할 자식도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거 재앙이죠. 이거 막아야 돼요. 그래서 노후연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아픈 데 없는데 나이 먹다 보니까 노인성 질환이 와가지고 일상생활을 내가 독립적으로 못하게 됐다. 자식들이요 난리가 나요. 며느리가 6명 있어도 아들이 6명 있어도 서로 안 모시려고 그러죠. 한두 달은 모시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나중에 6남매 중에 누구 하나 모시고 살면 나머지 남매들은 그 앞에 가서 다 엎드려야죠. 거의 왕비님 대우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고요. 가족이 해체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을 지난 정부 때 도입을 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삶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주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협하는 것이 단순히 외부의 침략이나 또는 공동체 내부의 다른 사람에 의한 불법행위 이런 것들만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이 복잡한 분업사회 속에서 아주 많은 사회적 위험이 나를 위협해요. 이 위협에 대해서 시민들 개개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를 만들고 관찰하고 돌봐주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도록 부축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국가가 해야 된다. 이게 복지국가라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돈 없고 가난한 사람한테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돈 나눠주는 게 복지국가가 아니고요. 모든 시민들을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때 그때 이제 복지국가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그러면 이런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그때 뭐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은 저희 진보당만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죠. 예.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보수 정치 세력이 국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국가의 목적을 국민을 보호하는 것,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통상적으로 외부의 침략이나 내부의 범죄에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만 생각했는데요. 이 마음을 좀만 넓혀서 그래, 국가의 임무는 시민을 보호하는 거야. 근데 이 시민들을 위협하는 것이 단순히 외부 침략이나 내부의 범죄만이 아니라 전염병, 대물림되는 빈곤, 재능은 있는 아이들에게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게 되는 거, 노인성 질환에 걸려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 한번 실업자가 되면 영구히 실업자로 떨어지는 거, 이런 위험들이 모두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국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일을 국가가 해야 돼 이렇게 마음먹으면 보수 정치인이나 보수 정당도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고요. 제일 유명한 사례는 여러분 비스마르크 총리 다 아시죠? 독일 제2제국의 총리입니다. 뭐 독일의 역사를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옛날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상한 제1제국이 있었고요. 프리드리히 빌헬름이라는 베를린을 중심으로 한 프로이센 제국의 왕이 24개의 이 영방 국가들을 규합해서 프랑스와 전쟁을 치고 이긴 다음에 이 독일 제2제국을 만듭니다. 이때 총리가 비스마르크 총리예요. 이 사람은 지독한 보수주의자의 국가주의자입니다. 철혈제상이라고 일컬어지죠. 전쟁을 잘 쳤고 전쟁을 치면 반드시 이겼고 그리고 부국강병 정책을 성공적으로 했고 그리고 대드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탄압을 했던 아주 강력한 그런 재상 총리입니다. 제2제국의 총리. 빌헬름 황제가 통일을 하고 독일을 최초로 통일을 했지만 실제 통일을 한 인물은 비스마르크로 알려져 있죠. 근데 전 세계에서 최초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을 도입한 인물이 바로 비스마르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독재자, 국가주의자가 전 세계 역사상 인류의 문명사에서 최초로 노후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일요휴무제도를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는 쉬는 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야간 근로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18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는 사회주의가 대유행을 할 때입니다. 국가를 폐지하라, 자본가를 타도하자, 뭐 자본주의가 있는 한 노동대중의 궁핍과 비참함은 필연적이다.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해야 해방이 된다. 이 사상이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비스마르크 총리가 이런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을 결정합니다. 이제 많은 장관들이 반대를 했겠죠. 미쳤습니까? 그런 거 왜 합니까? 빨갱이들 주장인데. 그때 비스마르크가 어떤 장관한테 물어봤다고 그래요. 야, 넌 노동자들이 말 잘 듣기를 원하지. 그런데요. 그러면 늙어가지고 퇴직하고 나서 노후연금이 있는 노동자하고 없는 노동자하고 누가 말 잘 듣겠어? 있으면 말들 잘 들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극우 보수주의자의 복지관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국가의 말을 잘 듣게 하려면 국가가 뭐 해주는 게 있어야 돼. 국가가 시민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인간다운 휴식시간을 주고 실업자가 됐을 때 다시 일자리 찾을 때까지 돈도 좀 주고
그리고 일하다가 다쳤으면 치료도 해주고, 일요일은 쉬게 해주고,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 못하게 하고, 이렇게 국가가 시민을 보호해줘야 내가 말할 때 들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보수주의자도요,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비스마르크가 만든 제도가 오늘날 사회적 시장 경제로 일컬어지는 독일식 복지국가의 토대가 됐습니다. 비스마르크를 숭배했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따라하지 않았을 리가 없죠. 당연히 따라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을 저는 독재자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독재자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독재에도 매우 효율적인 독재가 있고 매우 낭비적인 독재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를 했는데 여러 세계의 그 당시 세계 곳곳에 있던 모든 독재자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효율적인 독재를 한 사람 같아요. 실제로 이제 경제 성장도 많이 했고요.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냐 아니냐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했고요. 외환관리법을 엄격히 해가지고요. 그 차관 받아오고 이런 것 중에 자기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재벌들한테 막 나눠주고 이런 건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한테는 안 줬잖아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밖으로 빼돌리면 아주 외환관리법으로 아주 정말 애들 말로 아작을 냈거든. 그래서 그 전통 때문에 노태우 전두환 씨가 그 비자금을 국내 금융기관에 숨겨놨다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식 독재에는 민족주의적 전통이 있습니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하여튼 돈을 밖으로 빼돌리는 놈은 죽여. 안에서 협잡하고 부정부패 해먹는 건 괜찮아요. 이것이 박정희식의 아주 기묘한 민족주의 이런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못한 일만 많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복지정책, 사회정책,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 한 것들도 있어요. 한쪽에는 막 오염방지시설도 없는 막 염색공장 세워서 온 강을 다 더럽혔지만 다른 한편에는 지도상에 줄 쭉쭉 꺼서 그린벨트를 만들었고요. 아니 사실이잖아요. 독재자가 아니었으면 그린벨트 같은 거 못 만들어요. 그리고 고교평준화를 했잖아요. 고교평준화도 독재자 아니면 못해요. 왜냐하면 명문대학 출신들이 사회의 중요한 지위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경희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이런 경북고, 경남고, 부산고 다 있는데 광주일고 그걸 누가 없애겠어요? 독재자니까 명령 한마디로 고교평준화를 한 겁니다. 잘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초보적이지만 국민건강보험을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했어요. 1977년도에요. 500인 이상 사업장과 공무원, 공공분야 이렇게 우선 좀 말이 되는데 이런 데부터 시작한 거지만 그로부터 30년이 걸려서 20년이 걸려서 1997년도에 국민건강보험이 전국민보험으로 완성됩니다.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30주년 행사를 했거든요. 2007년도에. 그 당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신현화기라고 하는 소위 TK 출신 관료사회의 왕초로 일컬어지던 사람을 보사부 장관으로 보냈잖아요. 경제관료를. 국민건강보험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꿈이 민주복지국가였다. 이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시절에 국민건강보험,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썩 훌륭한 이 제도의 기초를 놓았다. 부정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연금 오늘날 한때 엄청 비난받고 오해받았던 국민연금, 최근에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국민연금, 이것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기획되어서 노태우 정부 때 도입된 거거든요. 마음만 먹으면요 보수당, 보수정치인도 복지정책을 할 수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이 토대 위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고용보험을 확대했고요. 그 당시 노동부 장관이 이인재 씨입니다. 요즘 자유선진당의 대표인물이 많이 영락했습니다. 많이 예전에 비하면 짜부라들긴 했지만 이분도 그렇게 가스통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한 분은 아니에요. 아주 빨갱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고용보험을 확대했던 사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들어와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아주 훌륭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을 완성하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국어를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거지가 없어도 돼요. 이 제도가 만들어짐으로써. 법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국가에다가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거든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그래서 대한민국 거리에서 거지가 없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전두환 대통령은 형제복지원에 집어넣어서 해결했는데 역 앞에 거지들을 다 잡아다가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함으로써 88 올림픽을 앞두고 거리를 정화했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서 국민 누구나 국가가 정한 최저 수준의 소득을 올리지 못할 때 신청하면 국가가 반드시 돈을 주도록 그렇게 법제화를 했죠. 노무현 대통령은 사례보험을 5대 보험으로 국민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그걸 도입을 하고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로 이행해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복지국가론이 나온 게 아니고 그렇게 복지국가라는 것은 진보주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먹기에 따라서 힘만 있으면 좋은 마음만 있으면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저는 복지국가라는 것을 오직 진보 세력만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보수주의자 보수정당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진짜 공동체가 제대로 발전되기를 원한다면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복지제도에는 보편적인 서비스 제도가 있고요. 선별적인 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안 했어요. 우선 국가 예산이 작고 국가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재정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온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대개 사회보험, 그러니까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이것은 국민 누구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제도입니다. 그 밖에는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 이걸 제외하고는 온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서비스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복지제도가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한 거였죠. 장애인, 빈곤 노인, 시설아동, 빈곤층, 실업자. 이렇게 되니까 복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접세를 내는 절반의 국민,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중에 절반, 개인 사업자 중에 절반이 직접세를 냅니다. 소득세를. 절반은 면세점 이하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한 푼이라도 내는 시민이라면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제로. 직접세를 납부한 사람은 절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복지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한 푼도 직접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데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거부감이 많고. 이렇게 이것을 달마시안 모델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달마시안 101마리의 개, 거기 나오는 강아지가 달마시아 강아지잖아요. 이게 하얀 몸에 점박이 얼룩이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달마시아 개라면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은 거기 얼룩무늬가 있는 것처럼 일부 국민들만 선별적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한국식 복지제도를 달마시안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얀 털이 나 있는 곳은 이제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고요. 까만 점이 있는 대목은 이제 세금은 못 내고 복지 혜택만 받는 시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이런 상태에서는 복지 정책을 확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선별적 복지제도거든요. 이걸로는 안 된다. 뭐 적어도 몸 전체가 까맣지는 않더라도 몸 전체가 회색 정도는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온 게 보편적 복지론입니다. 우리 심상정 의원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대표적으로 주장을 했던 분들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별적 복지는 나쁜 것이고 보편적 서비스는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별적 복지도 필요하고요. 보편적 복지도 필요합니다.
선별적 복지로 해야 될 것은 선별적으로 하고 보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보편적으로 해야죠. 학교 급식 예를 들면 이것은 보편적으로 해야 돼요. 되도록. 왜냐하면 여기도 달마시안 모델로 가난한 집 아이들만 따로 뽑아서 국가에서 돈을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별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크게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도 아니니까 모두 다에게 해주면 그러면 넉넉한 집 아이들은 부모들이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부모들이 낸 세금 중에 돌려받는 개념으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냥 또 친구 아빠들이 세금 많이 내줘서 그 덕으로 밥 먹고 이병철, 이건희 회장님 아들 같은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세금 많이 냈으니까 밥 먹고 이렇게 하면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적 제도와 보편적 제도의 차이는 학교 무상급식에서 보듯이 특정한 빈곤층만을 겨냥해서 주는 서비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선별제도에서 보편제도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육비 지원제도 같은 것도요. 지금은 한동안 계속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지 말고 부잣집에서는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애들 보육비 지원하고 또 가난한 집들은 지원 안 하면 애들 보육 못 시키니까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에게 똑같이 보육비를 지원하면 이것이 보편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재정 여건이 허용되고 국민들의 공감이 생기는 만큼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요구들은 보편 서비스를 해주되 시설아동들에게만 특별히 필요한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모들하고 헤어져서 아동시설에서 살아가는 2만 명의 아이들 또는 1만 명이 넘는 위탁가정에 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해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이런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예컨대 희망통장 같은 거요. 1년에 뭐 한 달에 3만 원까지 후원자가 돈을 보내주는 걸 저축을 하면 국가가 똑같은 액수를 넣어줘요. 지금 그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1살 때 시설에 들어와서 18살 될 때까지 이것을 꾸준히 하면 한 4, 5천만 원 정도의 정착금을 쥐고 시설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300만 원 줬어요, 과거에. 그거 갖고는 아이들이 나가서 주거를 못 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 서비스 이런 거요. 이것은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손가락 하나 없다고 해서 장애인 등록했다고 해서 보조인을 둘 이유는 없잖아요. 모든 장애인에게 줄 필요가 없어요. 혼자서는 밖에 나가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만 전체 비용의 10% 정도만 내면 활동보조인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급 뭐 7,000원, 8,000원이면 본인이 700원, 800원만 내면 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활동보조인 제도인데요. 그런 것도 이제 할 수 있죠. 그런 것은 선별적 제도로 가는 겁니다. 이처럼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보편적으로 하고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만 제공돼야 될 서비스는 정확히 타겟 그룹을 설정을 해서 그분들을 상대로 한 정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편적 제도는 좋고 선별적 제도는 나쁘다 이 구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시민이 요구가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가되 그러나 아직 재정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거나 정책의 성격상 특정한 시민들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다른 자세한 내용은 좀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나중에 다 파일을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주제로 가서 저는 복지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단순히 저의 주관적 소망이 아니고 인류 문명사의 보편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명사의 흐름을 올라타는 국가라야 번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의 번성과 발전을 위해서도 복지국가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이건 옳냐? 저는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삶은 사실 위험으로 가득 차 있긴 한데요. 사람들이 모두 다 위험에 똑같이 노출되는 게 아니에요. 위험을 잘 피하는 사람이 있고 잘 대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민간 노후보험에 가입,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이래가지고 노후 대책을 잘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개인의 책임 있는 행동을 부추겨야 됩니다. 개인이 자기 책임을 국가에 맡겨버리고 나는 모르겠다가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개인이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기 스스로 모든 위험에 대비하는 노력을 주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이런 사회가 저는 좋은 사회라고 봐요. 여러분 이제 이게 우스개 같습니다만 자동차 보험에 보면 사고 나면 왜 얼마는 자기가 내도록 하고 있죠.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 전문 용어도 있더라고요. 그게 디덕트블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보통 20만 원 내지 한 40만 원 정도까지 이 사고가 났을 때 본인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왜 하는 걸까요? 이걸 한 푼도 안 물게 하면요. 그렇게 계약하면 보험료가 엄청 비싸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이 제도나 교육으로 바꿀 수 없는 면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나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은 도무지 못 바꾸는 게 있어요. 이 수만 년, 수십만 년, 수억 년의 진화적 시간 속에서만 바뀌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몇 년 안에 바뀔 수 있는 게 있고요. 금방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방 바뀔 수 있는 것은 제도를 바꾸면 금방 바뀌어요. 근데 제도를 바꿔도 잘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이것은 계몽, 교육, 경험 이런 것이 필요해요. 영 시간이라도 안 바뀌는 거. 이걸 바꾸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그거 하다가 망하는 게 사회주의가 아닌 거잖아요. 남들보다 자기가 앞서가고자 하는 욕망 이런 거는요 못 바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그걸 감출 수는 있겠지만 그걸 없애지는 못해요. 경쟁심이라는 건 탁월한 거예요. 경쟁심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야지. 경쟁심을 가지는 것을 아예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욕망이 다 있잖아요. 욕망을 거스르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사회주의가 그런 개별적 욕망을 거스르려고 했잖아요. 국가가 다 관리하려고 하는 게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긴 시간이 필요한 거, 바뀌는 거, 이런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고 나면 자부담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조심을 안 하게 돼요. 또는 조심을 덜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화재보험에 들고 나면요, 불이 나잖아요. 그럼 열심히 안 꺼요. 불조심도 덜해요. 침대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침대에서 불이 잘 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재보험이 없을 때는 조심을 잘 하다가 화재보험을 들고 나면 침대에서 담배를 막 피워요. 불나도 물어주니까 보험회사가 조심을 덜 하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뭐를 해주더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사전적 뭐를 해줬다. 위험이 현실화될 확률을 높여주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럼 일단 불이 났어요. 그럼 막 바가지로 물 떠오고 소화기로 이 화상을 입을 각오를 하고 꺼야 되는데 안 꺼요. 왜냐하면 그냥 나와도 보험회사에서 다 물어주기 때문에. 이것을 엑스포스트 뭐를 해주더라고 그러는데요. 사후적 뭐를 해주더라고 그래요. 일단 사고가 나면 피해액이 커져요. 이 성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디덕터블을 두는 겁니다. 본인 부담을 두게 되면 아무래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보다 내가 좀 더 손해를 보게 돼요. 그만큼 더 조심을 하게 돼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 디덕터블이 있는 거거든요. 건강보험에도 그래서 본인 부담이 조금 있는 거예요. 자기 건강을 잘 챙기기 위해서 조심하는 사람을 부추기고, 아무래도 병원 가게 되면 몇 푼이 손해가 나도 내가 손해가 나도록 설계를 해둬야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고 병원을 마구잡이로 안 가게 돼요.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요. 저는 이건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지제도를 설계를 할 때 개인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일정한 균형을 이루고 함께 존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주자. 그게 저희 소신입니다. 이것을 저는 진보 자유주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유주의는 뭐냐? 내 인생은 내 거야. 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인생은 내 거잖아요. 내가 뭘 위해 살든 그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 이것은 내가 결정한다. 국가가 간섭하지 마라. 뭐 이상한 현장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민족중흥의 사명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민족중흥을 시켜야 되겠다. 그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가 나더러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인식하도록 강제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자유롭게 연애나 하고 돈이나 벌다 살다 갈래. 이것도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 것은 내가 결정합니다. 타인이 어떤 외적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강제할 수 없어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든 그것은 모두 동등한 자격을 지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사업으로 인생을 바치는 사람과 그냥 즐겁게 인생을 놀다 가는 사람 사이에 도덕적 우열은 없다. 어떤 삶이 더 훌륭하다고 각자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나는 즐기다 살래 이렇게 한 사람을 벌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자유주의적이에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은 내가 결정한다. 그 삶을 사는 방법도 내가 결정한다. 내가 부당하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데 남들도 간섭하지 마라. 국가도 간섭하지 마라. 이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삶이 충분치 않아요. 시민들 각자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살아나가도록 허용하되, 그들이 자기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맡아야 될 책임은 확실히 맡는다. 국가가.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똑바로 살 테니 내가 원하는 대로, 국가는 국가의 할 일을 똑바로 해. 이게 저의 신조거든요. 저는 이것을 진보 자유주의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잘못됐냐? 잘못 안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런 사회가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국가가 결정해 주는 거 저는 별로 반갑지 않아요. 저희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는 국가는 국가의 할 일을 똑바로 하고 개인은 자기의 삶을 똑바로 사는 거, 이게 좋은 세상이고 좋은 공동체고, 우선 큰 정부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작은 정부가 무조건 좋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어떤 정부, 어떤 국가가 좋은 국가냐? 제 할 일을 야무지게 할 만큼 똑바로 하는 국가가 좋은 국가고, 그 국가 속에서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개인이 훌륭한 시민이다. 그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런 정도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통합진보당 당원이 되었고, 통합진보당 당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합진보당 안에는 저보다 훨씬 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의 생각이 지나치게 리버럴하다, 진보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는 꿋꿋하게 내가 진짜 진보야 이렇게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정도로 마치고요. 여러분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한 50분 정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과 2001년보다 훨씬 이전에 제가 독일 유학 시절에 방학 때 잠깐씩 귀국하면 이제 연락이 와서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경제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랬을 때부터 쭉 고민했던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는 왜 도대체 지금 시점에서 한국에서 복지국가로 가자 말자 이런 논쟁이 왜 지금 벌어지는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주제고요. 두 번째는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주장은 소위 진보정치 세력만이 하는 주장이냐? 그렇지 않으면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주장이냐?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저희 진보정당 쪽에서 보통 보편적 복지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선별적 복지는 나쁘고, 예컨대 가난한 아이들만 밥값을 내주는 것은 나쁜 것이고, 모든 아이들을 무상급식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류의 주장을 진보당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럼 과연 복지제도 중에 선별적 복지라는 것은 나쁜 것이고 보편적 복지는 좋은 것이냐? 이게 맞냐? 만일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상이한 복지 정책을 어떻게 조합해야 될 것인가? 그런 주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제 자신의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담아서 이제 복지국가를 오늘날 21세기에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어 나간다고 할 때 그 이념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런 좀 저희 다분히 주관적인 그런 생각들을 좀 담았습니다. 우선요, 왜 대한민국에서 지금 복지국가론이 나오느냐? 이제 새누리당 지금 사실상 당대표죠.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작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그 추도식인가에서 뭐 동상제막식인가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꿈은 민주복지국가였다. 못다 이룬 아버지의 꿈을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칭찬할 만한 발언이라고 봐요. 실제 박정희 대통령의 목표가 민주복지국가였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논란의 여지가 많죠. 박근혜 씨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일을 했던 분이지만 나는 민주복지국가의 구현을 목표로 삼아 일하겠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누구도 그 말에 이의를 달거나 비판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제사가 아니거든요. 정치는 제사를 지내는 행위가 아니고 정치는 국민을 섬기고 받드는 행위인데, 아버지 제사 지내는 식으로 정치를 하면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대통령님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정치를 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그 꿈이 어떻게 먼저 정치를 하시다가 떠나신 분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정도 이야기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론이 나오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게 그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명국가는 일정한 발전 수준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복지국가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인류의 역사가 되게 아주 길게 잡는 유전학자들은 400만 년을 잡죠. 현생 인류의 진화의 시간을 약 400만 년 정도로 길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한 4, 50만 년 정도 짧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상에 이 인류라는, 현생 인류라는 호모사피엔스로 불리우는 이 종의 생활 양식에서 국가라는 것이 출현한 것은 대개 한 10,000년 전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러 가지 기록을 볼 때. 한 1만 년 전 또는 5,000년 정도 전에 이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한반도에 틀을 잡으신 게 5,000년 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되게 들었습니다. 그럼 맞겠죠, 되게. 한 5,000년 전에 한반도 위에도 국가라는 것이 생겨났다. 국가가 처음 생겨나서 생물이 처음에 아주 하나의 세포, 분자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와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우시민 대표님 호주 초청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을 맡은 저는 호주 주관단체 호주 한인포럼의 정진욱이라고 합니다. 어제 시드니 강연에서는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라는 주제로 강연을 2시간 정도 하셨고요. 오늘은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강연에 못 오신 분들, 또는 오늘 강연을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호주 한인포럼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사진이나 각종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꼭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카페에 오셔서 호주 한인포럼을 검색하시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제가 어떤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유시민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환영을
네, 반갑습니다. 이게 너무 열렬히 반겨주시니까 좀 민망하네요. 근데 제가 강연하기 시작하기 전에 원래 약간 짧은 인사말 순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호주 한인 포럼 초대로 이렇게 시드니에 오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인 포럼 대표님 잠깐 나오셔서 연언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잠깐 인사만 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호주 한인 포럼의 유승도입니다. 시드니 처음 이 행사를 시작할 때 그때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행사를 치러낼 역량이 있을까? 그리고 한사의 반응은 어떨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여러 개인들이 금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같이 만들어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지들이 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후원과 지지를 많이 유시민 대표님을 좋아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희망과 또 힘을 내가지고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부족하고 모자란 걸 있더라도 유시민 대표님의 강의 내용으로 모든 것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강단이 높아서 이 가려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거 빼서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그죠? 내려갈까요? 내려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앉아 계시고 제가 서 있어서 다 보이실 텐데 예? 제가 한번 내려가 볼까요? 어떤가?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기 제 강연 원고 좀 주세요. 아, 이게 좋죠? 네. 안 보여요? 예. 조금 높으면 좋은데 이게 너무 높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높은 데 서 있어가지고. 예, 하여튼 여기 앉아서 할까요? 괜찮죠? 예. 우선 아까 유순도 대표님이 인사하셨는데 호주 한인 포럼에서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여러 단체에서 힘 보태 주셔서 제가 이 호주 교민 여러분들도 만나 뵙게 되고 또 유명한 시드니 항해 오페라 하우스도 구경하는 영광을 누리고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티홀에서 강연하게 된 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당국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시드니 대학에서 교민 여러분들도 좀 오시고 주로 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강연을 하나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강연하게 될 이 인간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지성을 가진 복잡한 존재로 발전한 것처럼 국가도 처음에 아주 단순한 형태로 출발했지만 이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문명의 발전 속에서 국가 그 자체도 계속 변화합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똑같이 국가라고 말을 하지만 기능이 전혀 다른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개 유럽이나 호주도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국가죠. 여기 한 200년 되나요? 국가가 원래 없었는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저거 마음대로 국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원래 살던 사람들을 다 막 해코지해서 죽이고 이렇게 쫓아내고 이렇게 하고 땅 빼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발견했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요. 여하튼 인류 문명사에서 국가의 탄생을 되게 10,000년 내지 5,000년 전으로 봅니다. 처음의 국가는 아주 단순했죠. 사람들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능력이 서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면 서로 맨날 싸우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능력이 비슷하고 비슷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면 사람들 사이에 무제한적인 경쟁은 필연적입니다. 어떤 법, 제도 이런 것이 없다면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늑대와 같이 투쟁하는 상태, 국가 탄생 이전의 상태는 되게 그런 상태였다고 볼 수 있겠죠.
국가가 탄생함으로써 질서라는 것이 생겨나고 사람들 모두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힘을 가진 권력이 탄생함으로써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생기고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이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국가가 처음에 한 일은 아주 단순하게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바깥에서 누군가가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공격해 올 때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이 국가의 제일 중요한 임무였고요. 또한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내부에서 어떤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것. 이게 소위 말하는 국가안보 그리고 치안. 이 두 가지 기능이 국가의 거의 전적인 기능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단순한 국가였죠. 누가 이 국가 권력을 잡았느냐? 그건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요. 누군가가 타인을 복종하지 않으면 말살당하겠다는 위협을 느낄 정도의 압도적 폭력을 누군가가 구축하고 손에 넣은 순간 국가가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초한지 이런 거 보면 항고조 유방이 항우를 무찌르고 황제에 등극하는 과정이 나오죠. 원래 합법적 권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압도적 폭력을 구축하고 나면 복종할 때 보상해주고 대들 때 잔인하게 보복할 수 있는 힘, 이것을 획득함으로써 만인의 복종을 끌어낼 때 그가 국가 권력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럼 네가 뭔데 왕이야? 이렇게 물으면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왕으로 지정했어. 하늘의 뜻이야. 이게 왕권 신수설입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면 그러면 하느님은 누구를 지명할 건데 답이 없으니까 아들한테 상속해. 이렇게 해서 장자 상속제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최초의 국가, 단순하고 원시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보국가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해서 인간이 수천 년을 이런 국가 밑에서 삽니다. 이 단계에는 권력 가진 자에게 맞서거나 대들거나 이렇게 하면 죽임을 당하고 삼족을 멸하고 심지어 구족을 멸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귀양 보내고 목 자르고 이런 일을 하는 국가가 수천 년간 존재해 오다가 근한 300여 년 전부터 그와는 다른 국가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면 누군가가 나를 죽일지도 몰라, 해칠지도 몰라, 나의 재산을 빼앗아갈지도 몰라, 훔쳐갈지도 몰라, 이런 원초적 불안감에서 해방되고 나면 그 다음에 원하는 거 있다. 마포대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사무실이 6층짜리 건물에 6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더운 7월 달에 밑에 내려가서 모시고 올라오는데 저는 반바지 차림에 티셔츠만 입고 있고 6층까지 걸어 올라오셔서 그 더운 날 제가 커피 한 잔을 냉커피를 타드리고 왜 오셨냐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유시민 씨, 노무현 시대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가만히 있다가 안 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후보가 당시에 그때가 막 후단협 만들어지고 막 후보 바꾸자 그러고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탈당하고 막 이럴 때. 제가 안 오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안 와도 뭐 괜찮지요. 그러시더라고요. 둘이 앉아가지고 선문답 하듯이. 그래서 제가 후보님, 노무현 시대는 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냐 하면 지금 후보님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이거 됩니다. 반드시 노무현 시대는 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왔을 때 후보님은 거기 안 계실 수도 있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새로운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첫 번째 물결을 타고 후보님이 지금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신 겁니다. 일이 뭐 잘못되어서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대는 반드시 올 겁니다. 근데 물론 그때 잘못되면 후보님이나 저나 거기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매우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는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게 매우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복지국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는 의제로 이게 잘 제기가 되질 않았어요. 2002년도에는. 그때 후보가 되시던 마지막 경선이 서울이었는데 확정되기 전에 경기도 경선을 하셨을 때 경기도에 뭐 어디 체육관에서 연설을 하시는데 그때 연설 내용 중에 시장은 수단이고 복지는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 때문에 또 보수 언론한테 좌파 사회주의 이런 비난을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장은 수단이고 복지가 목표다. 그때 이제 그 문장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었는데 그 만든 사람은 이제 청와대 비서관 하다가 나가서 FTA 때문에 노 대통령을 많이 비판했던 정태인 씨하고 제가 경선 후보 시절에 정책 분야에 쭉 이제 뒷받침을 해드리고 TV 토론 준비를 하실 때 저희가 1분 답변, 1분 30초 답변 이런 것들을 각 정책 주제별로 저희가 만들어 드리면 이제 그 당시 후보님이 그걸 숙지하시고 나서 당신의 언어로 바꿔서 이렇게 하시곤 했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썼던 카피가 목표는 복지고 시장은 수단이다. 이 IMF 이후에 워낙 시장주의, 모든 일을 시장에 맡겨라 이런 주장들이 난무했고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원치 않으셨지만 민영화, 뭐 또 구조조정 도입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IMF에서 그거 안 하면 부도난 국가에 대해서 지원 안 해주겠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기업도 외국에다 팔고 금융기관도 팔고 민영화도 하고 이렇게 막 했었습니다. 그 국가가 돈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민자유치 사업도 많이 했고요. 그 당시 상황은 마치 국가가 뭘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뭐든지 시장에 맡기면 잘 되고 국가는 되도록 손 떼라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일 때 그때 이제 시장은 수단이고 목표는 복지다 이렇게 연설을 하셨을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 마음속에 있던 내용들이 오늘의 복지국가론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강연 내용은 되게 한 4토막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되게 제가 노무현 내용에 관한 질문들이 어제 또 나와서 잠깐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를 여기 모이게 한 이제 동기가 뭘까 이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묶어서 보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호주에 오셔서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일시 체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직 얼마 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객지에 나가서 보면 고향 땅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 그런 말이 옛날에 있죠. 그래서 떠나왔긴 하지만 그래도 고국이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렇게 될수록 밖에 나와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좋죠. 그래서 아무리 이 고국을 떠나왔다 하더라도 떠나온 조국이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또 그런 뉴스를 들을 때 굉장히 기쁘고 이럴 때 남들한테도 야, 내 조국이 저렇게 좋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자신도 좀 더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국의 가족들, 친지들 다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여기 모신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소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에 앉으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에다가 또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오늘 행사 겸해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 3주기 추모 행사를 또 간단하게 같이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뜻을 얹어서 함께 왔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대통령을 추모하는 마음도 무슨 가슴 속에 원한을 새기거나 이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고 혹시 쌓인 거 있으면 녹여나가고 그리고 또 분한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또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끌어나가기 위해서 추모제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모제 행사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은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회고 이런 것도 조금 섞어서 오늘 주제를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네. 그러면 의자가 들어섰으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복지국가다. 그런 이제 주제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출판사에서 저보고 노무현 후보 책을 낸다고 인터뷰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인터뷰어로 선거 캠프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가 지금도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이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데요. 제가 그때 노 대통령한테 이렇게 여쭤봤죠. 노무현 후보한테.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고 또 일이 쉽지도 않고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떤 자연인으로서 누리는 행복, 평범한 일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전부 없어질 텐데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냥 운명인 것 같아요. 운명인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같이 웃고 말았는데 이 대통령님 이제 돌아가신 뒤에 나온 제가 정리한 자서전 제목이 그래서 운명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마지막 남기신 글에도 운명이다라는 게 나오죠. 그 표현이. 예, 그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했을까? 비록 만들지는 못했지만 많은 것을 바꿔놓기는 했지만 그분이 실제로 꿈을 꾸었던 것들을 제대로 이루지는 못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경선을 해서 후보가 되시고 나서 저는 이제 집에 갔죠.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민주당 후보가 되셨으니 민주당에서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출판 기획자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사무실을 얻고 출판 기획을 했습니다. 한 100권짜리를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7월 달에 이제 노무현 후보께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여기서 어딨냐고. 그래서 마포 쪽에 있다고 그랬더니 지금 간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오시지 말라고 제가 계신 곳으로 찾아뵙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벌써 출발했다. 다리 건너